집행 몇 분 전 박민수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마지막 박동을 세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차가운 금속 의자가 그의 등을 파고들었고 손목을 조이는 가죽 피부를 문질러 아프게 했다. 형광등 불빛이 형장을 차갑게 비추었다. 2시간 남았습니다. 교도관의 메마른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다. 민수는 입 안에서 쓴맛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았다. 마치 악몽 같았다. 전라남도의 평화로운 마을에서의 행복한 순간들, 어린 소녀 지민의 웃음소리,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날, 그의 작은 농장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옷, 배심원들의 냉담한 표정들. 죽이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시 말을 시작했다. 제발 죽이기 전에 제게를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교도관들이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다. 마지막 소원이 그거요? 교도소장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루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 아이만이 제 무죄를 믿었어요. 교도소장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다. 인간성의 막 불꽃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다. 걔를 찾아봐. 그가 마침내 명령했다. 그가 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도록. 쇠창살 너머로 다른 죄수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촌놈이 기적을 바라나 봐. 걔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민수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하루에게 있었다. 축축한 검은 코, 충성스러운 갈색 눈동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모습. 심장이 다시 한번 아프게 뛰었다. 하루야, 그는 속삭였다. 네가 마지막으로 내게 오길. 죽기 전에 네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깊은 암흑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의 남은 시간을 무심하게 새어나갔다. 3개월 전 박민수가 일하던 양서면의 김하늘 농장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넓은 들판에 자리 잡은 이 농장은 김진호와 최미영 부부의 소유였고 그들에겐 여러 살 된 딸 지민이 있었다. 지민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고 민수의 개 하루는 모든 놀이에서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민수의 삶은 그곳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서울 출신인 그는 IMF 위기 후 회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 새 출발을 위해 시골로 내려온 그는 여러 농장을 전전하다 결국 김진호의 농장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주택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길에서 구한 아픈 강아지였다. 하루라 이름 지은 그 강아지는 민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농장에서의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들판을 보고 농장의 안전을 살피는 것. 오후에 민수는 하루와 놀고 있는 지민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수 아저씨, 하루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강아지예요. 지민이 환한 얼굴로 말했다. 진호와 미영은 민수를 신뢰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농장을 자신의 것처럼 돌보는 충직한 직원이었다. 부부에게 민수는 거의 가족과 같았다. 매일 저녁 민수는 하루와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가며 서울에서 옛 삶을 그리워했다. 어떤 날은 그 향수가 너무 강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하루의 따뜻한 존재가 그 고통을 달래주었다. 아무도 이 조화가 잔인하게 깨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햇살 가득한 나날들은 곧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폭풍 위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었다. 고요한 아침, 평화로운 농장의 일상이 깨졌다. 지민이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나 싶었다. 미영이 지민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민아, 일어났니? 자기야, 아침 먹을 시간이야.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텅 빈 침대만 보였다. 이불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진호야, 지민이가 없어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농장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헛간, 창고, 나무 위의 비밀 기지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소녀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진호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미영은 지민의 인형을 품에 안고 울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순식간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농장을 가득 메웠다. 민수도 충격에 휩싸였다. 지민은 그에게 조카딸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하루를 데리고 수색에 동참했다. 저는 이 농장의 모든 구석을 압니다. 지민이를 찾는 데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 속삭임. 저 남자 항상 조용했지. 뭔가 이상해.
민수는 그것을 느꼈지만 소녀를 찾는 일에 집중했다. 그는 하루의 목줄을 붙잡고 지민이 좋아하던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다. 지민아,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가 숲속으로 메아리쳤다. 하루도 필사적으로 짖으며 주인의 불안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2명의 경찰관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이요. 지민이가 하루와 놀고 있었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좁아졌다. 그 후로는 못 보셨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놀라웠지만 곧 그 감각은 익숙했다. 서울에서 온 외부인에 대한 의심은 그가 이 마을에서 늘 경험해온 것이었다. 진호는 민수에게 여전히 믿음을 보였다. 하루를 활용해서 찾아봐. 그 개는 지민이의 냄새를 잘 알아. 수색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헬리콥터 소리, 수색견들의 짖음, 플래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는 불안한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도 불안하게 으르렁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민을 찾지 못한다는 공포가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이튿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민수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다. 수색 이틀째,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민수의 오두막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민수, 나오세요. 경찰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하루가 경찰관들에게 짖었다. 주인을 지키려 했지만 한 경관이 개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물었지만 답 대신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은 오두막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민의 드레스였다. 비가 얼룩진 드레스. 그 옆에는 찢어진 테디베어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박씨? 형사가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모릅니다. 전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거짓말 마. 형사가 소리쳤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농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길에 민수는 진호와 마주쳤다. 진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민의 드레스를 보자 넋이 나간 듯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걸 심어놓은 겁니다. 민수가 외쳤지만 진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근거림과 적대적인 시선들. 서울에서 온 촌에 안 맞는 놈이어서 이상하게 조용했지. 하루가 필사적으로 민수를 따라가려 했다. 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농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한 경찰관이 개를 붙잡았고 하루의 간절한 눈빛만이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볼 뿐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영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우리 딸을 어디에 숨겼을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지민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가 치솟았다. 민수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지민의 실종과 민수의 체포 이후 농장은 생기를 잃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침묵과 슬픔만이 감돌았다. 초록빛 들판은 여전히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길 사람은 없었다. 진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위스키 병을 붙잡고 있었다. 창문 커튼은 항상 닫혀 있어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지민의 사진 한 장이 보였다. 8번째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왜 내 딸을 데려간 거야? 그가 텅 빈 방에 중얼거렸다. 병을 들이켰다. 탁자 위에는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쌓여 있었다. 미영은 지민의 방에 있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딸의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마치 언젠가 지민이 뛰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딸의 옷을 정리했다가 다시 풀어헤쳤다. 오늘은 수학 숙제를 도와줄 날이었는데 미영이 지민의 책상 위 공책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농장의 생산은 급격히 떨어졌다. 일손이 부족했다. 많은 직원들이 저주받은 농장이라며 떠나갔다.
남아있는 몇몇도 두려움에 떨며 일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지민의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어느 날 밤 미영의 비명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진호가 달려가 보니 아내는 지민의 옷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미영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진호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미영은 그를 밀쳐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 남자를 처형한다고 우리 딸이 돌아올 것 같아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충돌했다. 미영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수에 대한 증오를 놓을 수 없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다. 그래야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았다. 농장 입구에는 여전히 지민이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했다. 경찰도 점점 수색 범위를 줄여가고 있었다. 진호와 미영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때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파고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농장이 침묵에 잠긴 가운데 하루는 목적 없이 농장을 배회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의 털은 이제 윤기를 잃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밤이면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때로는 특정 장소에서 멈춰 서서 냄새를 맡고 짖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게도 미쳐가나 봐. 새로운 일꾼이 말했다. 똑같은 자리만 계속 파고 있어. 하루는 민수의 오두막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지민이 좋아하던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곧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마치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의 흔적을 따라가는 듯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다. 겨우 농장에 남아있는 나이든 일꾼 최노인만이 가끔 하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가엾은 녀석. 최노인이 하루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주인이 그리운가 보구나. 밤이 되면 하루는 민수의 침대에 누워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울음소리처럼 가슴 아프게 들렸다. 때로는 밤중에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가 먼 곳을 바라보며 짖었다. 어느 날 하루는 농장 경계 근처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그곳은 정농장과 맞닿은 곳이었다. 하루는 그 근처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냄새를 맡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지만 그것을 다시 땅에 붓고 계속해서 농장을 돌아다녔다. 최노인은 하루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저 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일꾼들은 비웃었다. 개가 무슨 탐정이야. 늙은이 헛소리 좀 그만해. 미영도 창문으로 하루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는 커튼을 닫았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후였다.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용기가 없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농장을 돌아다녔다. 달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들판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파고 찾아다녔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을 띈 것처럼. 그날 밤 하루는 평소와 달리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농장의 가장자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법원은 인파로 가득 찼다. 긴장된 침묵이 법정을 감쌌고 간간히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군중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으려 애썼다. 미영은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내 딸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지민이는 어디 있는 거냐고?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진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파리한 얼굴, 깊게 파인 눈, 무게를 잃은 몸. 그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젊고 경험이 부족했다. 국선 변호인으로 이렇게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그는 검사의 공격적인 발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박민수 씨, 검사가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은 홀로 살았죠. 가족도 없고 증인도 없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옷, 장난감, 그리고 검사는 잠시 멈추고 배심원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다. 지민이를 해칠 리가 없어요. 그 아이는 제게 조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배심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빠른 판결을 원했다. 지역 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한 복수를 원합니다. 검사가 힘주어 말했다. 서울에서 온 이방인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피고의 출신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듯했다. 재판 내내 민수는 하루를 생각했다. 그는 충실한 개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그를 보는지, 먹이는 누가 주는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지민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 불과 5일 만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유죄.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다. 박민수, 법정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무감각한 상태로 호송차로 이동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전기의자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교도소 감방에서 민수는 작은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고향, 그토록 그리워했던 곳.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방 안, 민수는 벽에 그어진 달력을 바라보았다. 하루하루가 전기의자에 가까워지는 날들이었다. 교도소 식당에서는 다른 죄수들이 그를 피했다. 아이 살인마라는 낙인이 그를 따라다녔다. 곧 죽을 거야. 한 죄수가 그에게 속삭였다. 가면서 고통스러울 거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벽에 난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조각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교도소 목사만이 가끔 그를 방문했다. 박 씨,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무죄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밤이면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항상 같은 꿈이었다. 지민이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하루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전기의자. 어머니.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생각났다. 아들아, 네 마음은 항상 정직했다. 그 정직함이 언젠가 너를 구할 거야. 하지만 지금 그 정직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민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왜 증거를 제 오두막에 심어 놓았을까요? 그는 목사에게 물었다. 목사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민수의 손을 잡아주었을 뿐. 감방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하루는 1년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자신의 과거 생활을 회상했다.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한 추석,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시골로 내려오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 내가 그때 서울에 머물렀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감방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의 손가락이 벽에 그려진 달력의 마지막 날을 어루만졌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날, 집행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감방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가 볼 수 있는 저녁 노을의 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어졌다는 사실. 하루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네가 보고 싶구나. 교도소장이 민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후 한 차량이 교도소 정문에 도착했다. 하루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걔는 몸이 수척해 보였고 털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하루는 복도를 따라 달려갔다. 공기 중에 주인의 냄새를 맡은 듯했다. 집행실에서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루를 알아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루야, 내 친구, 네가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루가 그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얼굴을 핥았다. 걔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섞인 소리였다. 민수는 그를 꽉 안았다.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다. 넌 항상 날 믿었지, 그렇지? 넌 나에게 남은 전부야. 교도관들과 목사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슬픈 장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교도관은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다. 하루는 계속해서 민수의 얼굴과 손을 핥았다. 마치 모든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했다. 잠시 동안 그 차가운 방은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남자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걔의 순수한 사랑. 너를 잘 돌봐줬니? 민수가 물었다. 하루의 갈비뼈가 비쳐 보이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아팠다. 힘들었지. 나도 너무 힘들었어. 교도소장은 이 장면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그의 단단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민수는 고맙다고 했다. 그는 하루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걔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하루는 편안한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없으면 누가 널 돌봐줄까? 민수가 속삭였다. 지민이는 어디 있을까? 우린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 하루가 갑자기 민수의 무릎에서 내려와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 흥분한 듯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수는 하루의 행동에 주목했다. 무슨 일이야, 하루? 걔가 다시 그에게 다가와 몸을 문질렀다. 그때 민수는 하루의 목줄 아래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게 작은 물건이 털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루가 무언가를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일까? 하루가 갑자기 입안에서 무언가를 씹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눈치챈 민수가 몸을 기울였다. 하루야, 입에 뭐가 있니? 걔는 고개를 숙이고 2개의 작은 물체를 떨어뜨렸다. 하나는 작은 이빨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이한 모양의 열매였다. 지민이가 살아있다는 증거, 민수가 소리쳤다. 그녀는 정농장에 있었어요. 하루가 이걸 찾았어요. 목사와 교도관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다. 교도소장은 당혹스러워 보였다. 그의 굳은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교도관 한 명이 이빨을 들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게 정말 그 아이의 것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민이는 2달 전에 앞니가 흔들린다고 했어요. 민수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정농장에서 재배하는 특별한 품종입니다. 김진호와 정준호는 오랫동안 경쟁관계였어요.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정 씨는 독특한 과일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다.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정준호가 지민이를 납치했다면 민수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그일 수 있었다. 하루는 흥분한 듯 짖고 있었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가 긁기 시작했다. 마치 따라와, 보여줄게, 더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어요. 그가 말했다. 내 직감이 맞았어요. 지민이는 살아있어요. 교도소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바로 경찰서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말하세요. 교도관들은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민수의 유죄 판결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루는 다시 민수의 무릎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의 충성심이 주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민수는 전기 의자에서 내려와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교도소장의 특별 허가로 하루는 그날 밤 주인과 함께 감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감방문이 닫히자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가슴에 꼭 안았다. 걔는 기쁨의 표시로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했다. 하루야, 네가 날 구했어. 지민이도 구할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말했다. 어둡고 차가웠던 감방이 갑자기 덜 답답하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교도관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그 장면에 감동한 듯했다. 하루의 충성심과 민수가 짊어진 고통에 무감각할 수 없었다. 한밤중 민수는 잠이 들지 못했다. 그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하루의 털을 쓰다듬었다. 걔는 그의 옆에 누워 따뜻한 숨결을 내뿜고 있었다. 내가 무죄라는 걸 네가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지민이를 찾을 수 있을까? 민수가 속삭였다. 복도 끝에서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멈춰서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씨, 잠 못 주무세요? 네, 민수가 대답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교도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아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8개월 동안 그는 오직 의심과 혐오만 받아왔다. 이 작은 인정이 그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교도관은 미소 지었다. 그게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네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하루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서울의 한강을 보았다. 강물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내 아들아, 넌 곧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민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감방이었다. 다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루가 그의 옆에 있었고 빠르게 가슴이 오르내리며 꿈을 꾸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유와 귀양의 꿈.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 경찰차들이 정롱장을 포위했다. 하루는 뒷좌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냄새를 맡으며 마치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사냥개처럼 보였다. 경찰 차량 행렬 뒤로는 진호와 미영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딸이 정말 여기 있다면? 진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말없이 그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고 있었다. 민수가 무죄였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정죄했다는 의미였다. 그 죄책감은 이미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준호가 현관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왜 내 농장에 들어온 거지? 실종된 소녀가 당신의 농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문을 여세요. 정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게이트를 열었다. 경찰차들이 농장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루가 갑자기 달려나갔다. 경찰서장은 하루의 목줄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모두가 개의 뒤를 따랐다. 하루는 광활한 들판을 가로질러 과수원을 지나 포도밭 쪽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그는 포도나무 사이의 특정 지점에서 멈춰서서 열심히 짚기 시작했다. 그곳은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인 곳이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보니 그 아래에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나뭇가지들을 치우자 녹슨 손잡이가 달린 나무문이 드러났다. 손전등. 경찰서장이 소리쳤다. 진호와 미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미영의 눈은 희망과 공포로 크게 떠져 있었다. 지민아, 우리 딸? 그녀가 속삭였다. 경찰관들이 나무문을 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총을 든 2명의 경찰관이 먼저 내려갔다. 뒤이어 경찰서장과 진호, 미영이 따라갔다. 하루는 맨 앞에서 냄새를 맡으며 길을 인도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습했다. 곰팡이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빛이 벽을 비추자 오래된 벽돌과 철제 지지대가 보였다. 이곳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공호로 보였다. 통로 끝에 금속 문이 있었다. 하루는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지저댔다. 문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찰서장이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다. 녹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았다. 마침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손전등 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었을 때 모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민이를 발견했다. 소녀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으며 눈은 갑작스러운 빛에 놀라 크게 떠져 있었다. 지민아.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다. 진호도 무릎을 꿇고 딸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엄마. 지민이가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루도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핥았다. 소리내어 울면서도 꼬리는 흔들고 있었다. 지민이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날 찾아줬구나. 미영은 딸을 꽉 안았다. 그녀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미영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호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아가. 집에 갈 거야.
경찰서장이 정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정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정준호 씨,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납치 혐의로. 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민이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하루가 날 찾으러 왔어. 매일 밤 창문 밖에서 짖었어. 지민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구급차 안에서도 하루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경찰서장은 개가 소녀와 함께 있도록 허락했다. 이 개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지민이를 검사하는 동안 경찰서장은 교도소장에게 직접 전화했다. 집행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박민수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지민이를 찾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교도소 간방에서 민수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하루가 떠난 후 다시 고독이 그를 감쌌다. 과연 모든 것이 꿈은 아니었을까? 그때 한 교도관이 문을 활짝 열었다. 박 씨, 지민이를 찾았습니다. 소녀가 살아있어요. 민수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요? 네, 그리고 모두 하루 덕분입니다. 당신은 곧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며칠 후 민수는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자 그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다. 8개월 만에 자유였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루야! 민수는 개를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준호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체포되어 신문을 봤던 중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김진호의 농장을 망하게 하기 위해 지민이를 납치했다는 것. 민수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심었다는 것. 오랜 경쟁관계와 농업시장에서의 자리다툼이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끈 것이었다. 내가 망하면 김진호도 망해야 했어. 정준호가 진술했다. 서울에서 온 외부인은 완벽한 희생양이었지. 민수의 석방 소식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무고한 서울 출신, 충직한 개에 의해 구출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민이의 안전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민이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진호와 미영이 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박 씨. 진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지민이의 침대 곁에 섰다. 소녀는 약해 보였지만 그를 보자 밝게 웃었다. 민수 아저씨, 하루, 두 분이 날 구해줬어요. 민수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좀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민이가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병원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지민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빛과 적절한 영양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랐다. 아이들의 회복력은 놀라웠지만 지민이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당신 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의사가 미영에게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말을 잘 못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다릅니다. 미영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3주 동안 그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위한 접이식 침대를 가져다 놓았다. 진호도 매일 출근 전후로 들렀다. 지민이의 침대 옆에는 하루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병원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병원장이 특별히 허가했다. 이게는 치료의 일부입니다. 정 아저씨가 날 잡아갔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민이가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울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아빠가 날 찾지 않을 거라고, 날 잊어버렸다고 계속 말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계속했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매일 밤 창문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은 그의 발톱이 긁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루는 마치 그 이야기를 이해한 듯 부드럽게 신음소리를 했다. 지민이는 그의 귀를 쓰다듬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지민이의 회복 과정에서 하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애완동물 치료는 트라우마 극복에 효과적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애완동물 치료 이상입니다. 하루와 지민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지민이의 병실은 꽃과 선물로 가득했다. 학교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뉴스를 보고 감동받은 낯선 사람들까지 선물을 보냈다.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하루를 그린 그림들이 쌓여 있었다. 밤이 되면 지민이는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 그때마다 하루는 그의 침대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러면 지민이는 다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나 퇴원하면 하루한테 맛있는 간식 사줄 거야. 지민이가 어느 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개한테 어울리는 선물이야. 지민이의 회복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뺨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체중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두에게 희망의 표시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민수도 그동안 그를 돌봐주던 임시 숙소를 떠났다. 그는 간단한 짐가방 하나와 하루만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동했다. 석방 이후 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진호와 미영이었다. 그들은 인종을 누르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민수가 문을 열자 그는 하루의 털을 빗질하고 있는 중이었다. 일상의 평화로운 순간이 흐르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부부를 보자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 씨. 진호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하루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작은 거실에 모두 앉아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진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박 씨,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당신을 단죄했습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딸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제발. 민수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형 집행 직전까지 몰렸던 공포, 감방에서의 고독한 시간들, 무고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증오의 눈길들, 그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다. 당신들이 저를 의심한 것은 이해합니다. 민수가 마침내 부드럽게 말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떠오르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외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호와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민수가 마침내 말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그날 밤 마을 목사가 광장에서 공개 사과문을 낭독했다. 우리 모두가 박민수 씨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지 않고 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 교훈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하루에게 향하는 것이 기뻤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영웅은 포기하지 않은 충직한 개였다. 하루의 영웅담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경찰서에서는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시청에서는 도시의 영웅상을 수여했다. 주간지 한국 영웅들은 표지에 하루의 사진을 실었다. 한 소녀와 무고한 남자를 구한 개라는 제목이 붙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애완동물의 우상처럼 하루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하루는 모든 방문객을 꼬리를 흔들며 환영했다. 민수는 이런 관심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선호했다. 하루가 유명해졌네. 이웃 노인이 어느 날 말했다. 그 개의 충성심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민수는 자신만의 정의를 찾고 있었다. 그는 부당한 구금과 지역차별에 대해 주정부를 고소했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지역 갈등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 변호사들이 무료로 그의 사건을 맡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의 결과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전했다. IMF 시절 모든 것을 잃고 시골로 내려온 서울 사람으로서의 고난, 지속적인 지역 차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살인자로 누명을 쓴 이야기까지. 법정은 그의 증언에 숨을 죽였다. 패심원단은 하루도 걸리지 않아 판결을 내렸다. 민수는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가 서울에서 평생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자가 민수에게 물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를 바라보았다. 걔는 그의 발치에 충실히 앉아 있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서울을 떠났을 때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대신 저는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통해 저는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민수의 이야기가 방송되자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하루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썼다.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민수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골에 남을 것인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배상금을 받은 민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시골과 서울 중간쯤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 땅을 구입했다. 그곳에 그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편의시설을 결합한 집을 지었다. 넓은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다. 그가 받은 배상금의 상당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루의 집이라 이름 붙인 그곳에서는 버려진 개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그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든 개들, 입양이 어려운 개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모든 생명체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수는 보호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루가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호와 미영 가족은 민수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보호소를 방문했고 지민이는 개들과 놀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특히 길에서 구조된 강아지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 강아지들도 하루처럼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가 어느 날 민수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민수가 대답했다. 모든 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적을 만들 수 있어. 민수의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수의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 찾아왔고 다른 보호소들도 그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그는 또한 한국동물복지협회의 이사로 선출되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루는 민수 곁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의 털은 점점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똑같이 충성심으로 빛났다. 그는 새로 구조된 강아지들에게 일종의 멘토가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하루가 다른 개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매년 지민이가 구출된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하루의 날을 기념했다. 그날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 진실과 충성심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저녁, 민수는 정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민수는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루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어. 하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한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도 시골의 고요한 들판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신뢰와 사랑이 있는 곳에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뛰어나왔다. 이제 12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밝았다. 그녀의 뒤로 진호와 미영이 따라 나왔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민수의 집을 방문했고 이제는 마치 확장된 가족처럼 느껴졌다. 민수 아저씨, 하루. 우리가 가져온 선물이 있어요. 지민이가 외쳤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하루를 닮은 작은 도자기상이 있었다. 지민이가 미술 시간에 직접 만든 것이었다. 학교 전시회에서 1등 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선생님이 이게 정말 특별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 그리고 네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대화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하루는 테이블 밑에서 조용히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만족감으로 반짝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 아래 민수는 생각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가 가르쳐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의 가치였다. 한 마리 개의 헌신이 인간의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을 밝힌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랑의 힘, 충성심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 하루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충성심의 빛이 운명을 바꿀 만큼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침묵의 목소리가 정의를 외치다. 햇빛이 따스하게 법정을 비추던 날, 모두의 숨이 멈춘 순간이 있었다. 5살 소녀 지민이 하얀 진돗개 백구를 안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소녀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강아지 목줄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까? 피고인 박준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했다. 말 못하는 아이와 개 한 마리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인 앉으십시오. 특수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준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의자의 등을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지민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피고인 박준호, 아동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한소영이 서류를 펼치며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민은 백구를 꼭 끌어안은 채 피고인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백구의 하얀 털이 순간적으로 곤두섰다. 상처 입은 왼쪽 앞다리를 가진 이 진돗개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 지민이 박준호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신호와도 같았다. 갑자기 백구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법정에 메아리쳤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다.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 일순간 무너졌다가 곧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조판사의 날카로운 눈이 그 순간적인 당황을 놓치지 않았다. 휴정을 선언합니다. 조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검사와 변호인은 내 방으로 오십시오. 윤서는 딸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우리 지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소리 없이 울었다. 백구만이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조판사는 퇴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법조 경력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말 못하는 아이와 한 마리 개가 정의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몇 달 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지민은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다. 윤서가 부엌 창문으로 딸을 지켜보며 미소 짓던 그날 생활의 평온함이 산산조각났다. 지민아, 이거 심어볼래? 윤서는 꽃씨 몇 개를 내밀며 물었다. 지민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 꽃은 무슨 색이 피어나요? 지민의 맑은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아마도 보라색일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윤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다. 금방 올게. 마당에서만 놀고 있어. 윤서는 부엌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김 선생님.
통화는 5분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윤서가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마당 문이 열려 있었고 낯선 남자가 지민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건 정말 맛있는 사탕이야. 한번 먹어볼래?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위험했다. 지민아, 윤서의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일어섰다. 그는 검은색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고 타이어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지민은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그 순간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날 밤 경찰이 집에 왔다. 지민은 그림을 통해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웃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박준호라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그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지만 최근 몇 주간 그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당 형사가 윤서에게 말했다. 아이가 증언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렵습니다. 윤서는 밤마다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지민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침묵에 휩싸였다. 윤서는 딸을 품에 안고 매일 밤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나쁜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 오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윤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다. 박준호는 여전히 자유의 몸이었고 증거 없이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지민의 침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 침묵 속에 공포가 자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도 지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모든 의사의 진단은 같았다. 외상성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민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마침내 아동심리학 전문가 김민우를 만났을 때 윤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지민의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반려동물 매개 치료를 시도해볼까요? 김민우가 제안했다. 동물은 때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윤서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동물보호소를 찾았다. 다양한 동물들 사이에서 지민은 무반응으로 서 있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하얀 진돗개가 눈에 띄었다. 이 진돗개는 특별한 아이예요. 수의사가 말했다. 얼마 전 학대당한 채로 발견됐는데 왼쪽 앞다리에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매우 영리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윤서는 지민을 진돗개에게 데려갔다. 처음에 지민은 뒤로 물러섰지만 진돗개가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자 그녀의 눈에 작은 변화가 일었다. 백구라고 불러요. 수의사가 말했다. 그 순수한 하얀 털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날부터 지민과 백구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민이 개 옆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김민우는 이 상호작용을 주에 깊게 관찰했다. 흥미롭군요. 지민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움직임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구가 그에 반응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과 백구의 유대감은 깊어졌다. 지민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묘한 움직임으로 백구와 대화했다. 더 놀라운 것은 백구가 그 신호에 반응하여 특정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김민우는 그의 기록에 적었다. 지민이 자신의 감정을 백구를 통해 표현하는 것 같다. 이것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윤서는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비록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서 한소영 검사는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의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박준호를 기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를 유죄로 만들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했다. 검사님, 오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와 말했다. 박준호의 변호인이 새로운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박준호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요. 바로 그때 법원 복도 반대편에서 박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박준호가 능글맞게 인사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한소영은 대답 대신 차갑게 노려보았다. 같은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최영철 노인은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그날 오후 지민과 대화하던 남자를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재판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할아버지, 시력이 좋지 않으시다면서요. 박준호의 변호사가 신문하는 동안 비웃음을 지었다. 그날 안경도 안 쓰셨다면서요. 정말 확실하게 보셨나요? 최영철은 손을 떨며 대답했다. 내 눈이 나빠도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었소. 하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은 의심스러웠다. 노인의 증언은 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한소영은 무력감을 느꼈다. 박준호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법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소영의 불안은 커져갔다. 증거 부족으로 박준호가 풀려난다면 지민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김민우 치료사였다. 검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지민과 백구에 관한 건데 법정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소영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발견인가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으세요? 한소영은 재빨리 자켓을 집어들었다. 희망의 불씨가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박준호의 가면을 벗길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록 평범한 진돗개가 법정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었다. 재판 당일 법원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아동납치 미수 사건, 오늘 새로운 증인 출석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윤서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민은 다른 한 손으로는 백구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저기 봐, 걔를 데리고 왔어. 기자 한 명이 속삭였다. 대체 무슨 의도지?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준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지민과 백구가 입장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판사의 선언과 함께 모든 이들이 자리에 앉았다. 한소영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부,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피해자 지민 양이 외상 후 선택적 함구증을 겪고 있어 언어적 증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그녀의 정서적 지원 동물인 진돗개 백구를 통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박준호의 변호사가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걔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법정 모독입니다. 조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아동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로 허가합니다. 단, 걔의 반응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민은 증인석으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백구의 목줄을 꽉 쥐고 있었다. 한소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민아, 괜찮니?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너를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니? 지민은 말없이 박준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코드를 입력하는 것처럼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분명한 위협의 신호였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변호사가 다시 항의했지만 이미 모든 배심원들의 시선은 박준호에게 꽂혀 있었다. 피고인 조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이전에 이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박준호는 목을 가다듬었다. 아닙니다. 전혀.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한소영의 보좌관이 급하게 법정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한소영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한소영의 눈이 커졌다. 재판장님, 긴급히 휴정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0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 윤서는 지민을 품에 안았다. 박준호는 변호사와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이제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박준호를 주시하고 있었다. 휴정 시간, 조 판사의 개인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조차 공기 중의 심각함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무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겁니까? 조 판사는 책상 위에 손을 모으며 한소영 검사를 바라보았다. 한소영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박준호 명의의 별장에서 불법 감금 흔적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에서 채취한 흙 샘플이 해당 별장 주변 토양과 일치합니다. 김민우 치료사가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민과 백구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제가 수개월간 관찰한 결과 지민은 특정 손가락 움직임으로 백구에게 신호를 보내고 백구는 그의 반응에 특정 행동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민이 특정 손동작을 할 때마다 백구는 일관된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지민의 목소리가 된 것 같았어요. 조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법조 경력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다. 법적으로는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의 반응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재판장님, 한소영이 단호하게 끊었다. 이 아이는 트라우마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찾은 유일한 소통 방법이 이 개를 통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 판사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법리와 정의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었다. 백구가 박준호를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 가능성은요? 그가 문득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김민우가 답했다. 백구는 지민이 사건 이후에 만난 동물입니다. 다만 동물들은 인간의 공포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민이 박준호를 보고 느끼는 두려움을 백구가 감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증인 진돗개라는 단어가 이미 뉴스 속보로 퍼지고 있었다. 개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 판사가 마침내 말했다. 강원도 별장에 대한 수사영장을 즉시 발부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한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복도로 나오자 박준호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서커스입니까? 개의 짖음을 증거로 채택하다니요. 한소영은 차갑게 응수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지민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백구의 목줄을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하얀 개만이 그녀의 유일한 안전선처럼 보였다.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재판이 재개되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한소영 검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지민 양을 다시 한번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다. 백구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이 작은 소녀와 그녀의 진돗개에게 집중되었다. 지민아, 한소영이 다정하게 말했다. 피고인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니?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지민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듯한 혹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백구가 즉시 반응했다. 그는 격렬하게 짖으며 박준호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다. 윤서가 급히 백구의 목줄을 붙잡았지만 그의 분노는 명백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미세하게 움찔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 한소영이 박준호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이 개를 처음 보는 것입니까? 왜 당신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준호는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개들은 때때로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법정문이 열리고 정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는 한소영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한소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재판장님, 강원도 별장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요청이 있는데 치료사 김민우 선생님과 백구를 현장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박준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조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허가하겠습니다. 단,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을 데려가지는 않을 거죠? 아닙니다. 한소영이 안심시켰다. 지민은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김민우 선생님과 백구만 갈 것입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백구의 목줄을 더 꽉 붙잡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김민우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지민아, 백구가 진실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지민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백구의 목줄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이제 희망이 더 크게 빛나고 있었다. 정형사는 백구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잡고 김민우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박준호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해 보였다. 조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별장 수색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판을 2시간 휴정합니다.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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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강원도의 산속, 경찰차 2대가 좁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높은 소나무들이 늦은 오후의 햇빛을 가려 어둠이 일찍 찾아온 듯했다. 정형사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김민우는 조수석에 앉아 백구를 무릎 위에 앉혀놓았다. 정말 특이한 사건이네요. 정형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20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김민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차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백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귀를 쫑긋 세우는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하게 낑낑거리며 창문 밖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뭔가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그들은 숲속 작은 공터에 자리한 통나무 별장에 도착했다. 이미 몇몇 경찰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쪽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이 그들을 맞이했다. 아직 완전히 수색을 마치진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장 문턱을 넘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장간에서 새를 내리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댔다. 김민우와 정영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등줄기에 오싹함을 느꼈다. 별장 내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오래된 가구, 먼지 쌓인 책장, 작은 부엌. 하지만 거실 한쪽 벽에 붙은 책장을 옮기자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백구의 반응은 더욱 강렬해졌다. 백구를 데리고 있던 김민우조차 그를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지하실은 차갑고 습했다. 희미한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쇠사슬이 고정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아이들 장난감과 여자아이 옷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살아있어. 정영사가 충격의 목소리를 떨었다. 빨리 의료팀을 불러. 소녀는 약 9살로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길게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 경찰이 다가가자 그녀는 더욱 몸을 웅크렸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성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6개월 전 실종된 소라였다. 백구는 계속해서 흥분된 상태로 지하실 주변을 돌아다녔다. 때로는 맹렬하게 짖다가 때로는 소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김민우는 그 순간 지민과 이계 사이의 특별한 연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이 마련한 정의의 도구처럼 느껴졌다. 서울 법원으로 돌아오는 길, 정영사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김민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진돗개가 가진 영향력이 거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소라는 어떻게 됩니까? 김민우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정영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6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작은 지하실에서 본 광경을 쉽게 지울 수 없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김민우가 다시 물었다. 넘치죠. 정영사가 답했다. 지하실 쇠사슬에서 박준호의 지문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그녀는 박준호를 명확히 알아보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뉴스는 이미 빠르게 퍼졌고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들은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소영 검사가 복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영사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한소영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번갈아 빛났다. 끔찍하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박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조판사가 입을 열었다. 강원도 별장에서의 조사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분하게 별장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지하실, 쇠사슬, 소라의 발견, 그리고 DNA 증거까지.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배심원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윤서는 지민을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다른 아이도 구했구나. 우리 지민아. 한소영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 박준호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감금 및 납치 혐의를 추가합니다. 박준호의 변호사는 어깨가 처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조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합니다. 추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구치소로 이송될 것입니다. 박준호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백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민은 그 하얀 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은 일찍부터 인파로 붐볐다. 기자들은 입구를 가득 메웠고 시민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지민과 윤서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윤서의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다. 백구는 여전히 지민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조 판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 특별한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의 부축을 받은 소라가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다. 지민은 처음으로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소라를 바라보았다. 박준호는 이전과 달리 구속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갑을 찬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피고인 박준호, 조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다. 어제 발견된 증거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준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고 불필요합니다. 박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자백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조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진정시켰다. 계속하십시오, 피고인. 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지민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6개월 동안 감금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소영 검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넘쳐 흘렀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 판사가 물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픈 겁니다. 소라는 증인석에서 떨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소라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피해자를 봐주십시오. 조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직시하십시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 후회의 빛이 스쳤다. 그는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소영 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즉각적인 유죄 판결을 요청합니다. 또한 최고 형량을 구형합니다. 조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피고인 박준호, 그가 마침내 말했다. 본법원은 당신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양형 선고는 일주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가장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준호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었다. 그것은 마치 승리의 외침 같았다. 지민과 소라의 눈이 마주쳤다.
두 소녀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흘렀다. 그들은 이제 같은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법정이 문을 닫고 1시간이 지났지만 지민과 윤서는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백구는 조용히 지민의 곁에 누워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지민아,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때 한소영 검사가 계단을 내려오다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와 백구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 지민은 여전히 말없이 백구만 바라보았다. 한소영은 윤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일 양형 선고 전에 소라의 가족이 당신과 지민을 만나고 싶어 해요. 괜찮을까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도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서울 어린이병원의 조용한 회의실. 소라의 부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과 윤서가 들어서자 소라의 어머니 장미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딸과 그 개가 없었다면. 윤서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린 그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소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생기 있었다. 지민은 백구의 목줄을 꼭 쥔 채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지민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 지민아. 너의 개. 정말 특별하구나. 지민은 대답 없이 백구를 소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데려갔다. 백구가 머리를 돌려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소라의 손을 핥았다. 모두가 놀라 숨을 들이켰다. 김민우 치료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백구가 소라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때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지하실에서 개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라에게 집중되었다. 가끔 밤에 창문 밖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제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녕, 개야라고 속삭였어요. 지민이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소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소라가 지민의 손을 잡자 두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없는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백구는 두 소녀 사이를 오가며 부드럽게 짖었다. 그 순간 모두는 이 하얀 진돗개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임을 확신했다. 다음 주 양형 선고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였다.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진돗개 사건의 마지막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며 윤서는 지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지민은 여전히 백구의 목줄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공포보다는 평온함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기의 선언과 함께 조판사가 입장했다. 박준호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더욱 초췌해졌고 어깨는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피고인 박준호에 대한 양형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조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때 박준호의 변호사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잠시만요. 의뢰인이 최종 발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합니다. 피고인, 말씀하십시오. 박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지민과 백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개. 저는 처음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법정이 긴장감으로 조용해졌다. 조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 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소라를 가두었던 지하실 창문 밖에 종종 하얀 개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 근처 마을의 개였을 겁니다. 소라가 그 개에게 말을 걸곤 했죠.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제가 지민을 데려가려 했을 때 근처에서 하얀 개가 크게 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한소영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새로운 증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동물 행동학 전문가가 급히 법정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진돗개를 포함한 개들의 놀라운 기억력과 지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종류의 개들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윤서는 백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그 하얀 개가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조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은 법정 역사상 가장 특이한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는 최종 판결문을 들어올렸다. 피고인 박준호, 본법원은 당신에게 아동 납치, 불법 감금 및 정신적 학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이끌려 나갔다. 그가 지민 앞을 지나칠 때 백구가 날개를 펄럭이듯 꼬리를 흔들며 부드럽게 짖었다. 안스 박준호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진돗개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민과 윤서의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세상의 시선을 피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윤서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 지민과 함께 심었던 보라색 꽃들이 빗방울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다. 지민은 소파에 앉아 백구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백구는 지민의 곁에 누워 때때로 고개를 들어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초인종 소리에 윤서가 문을 열었다. 한소영 검사와 김민우 치료사가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윤서가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김민우의 눈이 커졌다. 지민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네, 요즘은 많이 그려요. 백구와 함께 있을 때 특히 더요. 한소영은 조심스럽게 지민에게 다가갔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지민은 그림을 들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푸른 하늘, 커다란 나무,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뛰어노는 두 소녀와 하얀 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한소영이 말했다. 백구와 함께 놀고 있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김민우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지민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림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음악 치료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서가 차를 내오는 동안 한소영은 박준호의 공소장을 펼쳤다. 그가 법정에서 최종 발언을 한 이후 추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서의 손이 떨렸다.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이. 한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다행히도 실제 납치까지 이어진 건 소라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경우는 모두 미수에 그쳤죠. 대화를 듣고 있던 지민이 갑자기 그림을 그리던 연필을 내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민은 입술을 약간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지민아, 윤서가 딸에게 다가갔다. 지민은 다시 한번 입술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안.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민이 입을 열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6개월 만에 처음 들리는 딸의 목소리였다. 무서워. 하지 않아. 지민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힘들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백구가 지민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부드럽게 짖었다. 지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김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지민이 말을 시작했다는 건. 윤서는 딸을 품에 안았다. 바깥에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알았어. 한 달 후, 봄의 끝자락에 서울은 여름의 열기를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김민우 치료사의 사무실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지민의 공식적인 치료 종료일이었다. 마지막 세션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김민우가 미소 지으며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짧은 문장은 천천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그릴래요. 윤서는 딸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의 눈물을 참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김민우는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내밀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리고 싶니?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백구는 여전히 지민의 곁에 앉아 때때로 머리를 기울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그리는 동안 김민우와 윤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민우가 물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달에 제주도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지민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소라의 가족도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로 이사한대요. 아이들이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네요. 자연 속에서 두 아이가 함께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지민이 그림을 들어 올렸다. 그림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의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두 소녀 곁에는 하얀 진돗개가 뛰어놀고 있었다. 백구, 우리랑 갈 거예요. 지민이 천천히 말했다. 물론이지. 윤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때 지민이 갑자기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백구는 그녀의 손에 부드럽게 머리를 기댔다. 지민은 백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백구야,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쁘게 짖었다. 그 순간 지민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김민우는 감동한 눈빛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 아이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백구, 이 하얀 개가 해낸 일은 그 어떤 치료사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한 마리 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랑과 신뢰의 힘이죠. 김민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지민이 속삭였다. 백구는 그녀의 말에 화답하듯 기쁘게 짖었다. 이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두 영혼, 작은 소녀와 하얀 진돗개는 서로에게 목소리가 되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희망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지민에게는 그것이 바로 백구였다. 말을 할 수 없는 소녀와 상처 입은 개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섭리였는지도 모른다.